틱장애하고 ADHD가 같이 오는 경향이 많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증폭하는 경향이 발견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몸을 움직이면서 학습을 할 애가 교실을 만나면서부터 증상이 악화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실이라는 것 자체가 안 맞는 애들이 거의, 저는 한 25%라고 생각해요. 교실하고 자기 체질이 안 맞는 애들이. 그 중에 심한 애들이 한 5%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5% 내에서 좀 다양하게 또 나뉘는 게, 이제 더 심한 애가 틱 증상이 오고, 그게 이제 ADHD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어느 정도 산만한 경우가 있고, 교실에 적응 못할 정도. 근데 그 모든 게 도파민하고 연관이 돼 있고, 정상적인 두뇌인데 도파민이 과잉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도파민은 다른 애들이랑 비슷한 양으로 생성이 되는데 도파민 처리 능력이 약한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경우겠죠. 그러니까 전자는 머리가 좋은데 특증상과 ADHD가 있는 증상이고, 후자는 특증상과 ADHD 증상이 약간 두뇌의 기능이 현재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인 거죠, 후자는. 네. 그런데 어찌됐건 특증상과 ADHD가 있는 두뇌는 교실하고 안 맞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아야 돼요. 걔네들이 정상이 아니냐를 판단하기 전에. 학교에서 이게 악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방학이다 이거예요. 그럼 방학 때는 얘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방학 숙제도 시키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루 종일 놀고 운동만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얘가 특증상하고 ADHD 증상이 뭐 거의 발견이 안 될 가능성이 많죠. 왜냐면은 운동을 하면서 도파민이 과잉됐던 게 조절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도파민의 분량이 조절이 안 되는 게 특증상, ADHD, 파킨슨병, 치매예요. 이게 다 도파민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는데, 어렸을 때는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거고, 나이 들면 너무 적게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때 100으로 보면은 70대 때 20으로 떨어져요. 5분의 1로 떨어져요, 도파민이. 그래서 삶에 의욕이 없고 막 죽고 싶다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왜냐면 도파민이 많으면 죽고 싶다는 얘기를 안 해요. 자존감이 올라가고 더 막 살고 싶고 더 활동하고 싶고, 인간의 심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자녀들이 그런 증상을 보였을 때는 얘는 교실이 아니라 교실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더 활동을 하면서 두뇌를 발달시켜야 되는 아이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바라볼 그 시각이 굉장히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주게 되면은 저절로 인지행동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방학을 최대한 길게 잡고, 그러니까 부모가 맘만 먹으면 그 학교에 가는 날짜에 3분의 1 정도, 한 30% 정도는 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9개월을 학교를 가야 된다면 3개월을 더 놀 수 있어요. 우리 애를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사유를 써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뚜레충과 ADHD를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얘를 100% 체험학습에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뭐 어떤 식으로든 이유를 써. 그 다음에 방학 전후에 한 달씩을 더 잡아요. 그러면은 3개월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죠? 그 3개월 동안 얘가 몸을 엄청나게 움직이면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별로 약물 치료가 첫째,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예요. 저는 안정화시켜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선택적 노르에피네프린 제흡수 억제제라는 게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울증에 걸리면은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라는 약을 써요. 약의 이름은 뭐 브랜드가 다양하니까. 그게 뭐냐면은 집중을 할 수 있는 호르몬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원을 재활용을 해요. 두뇌가 효율적이라서. 도파민도 나왔다가 그 물질을 다시 흡수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는데, 그 약물이 어떤 역할이냐면 재활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집중력의 물질을 두뇌에 더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재흡수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 원리를 봤을 때 이게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냐면, 더 오래 집중하는 능력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막아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오래 집중을 하려면 노르에프네프린을 썼다가 다시 재흡수해서 다시 또 막 만들어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책을 볼 때, 책을 이렇게 한 페이지를 볼 때 3분의 2는 내가 아는 내용이고 3분의 1만 모르는 내용이라고 쳐요. 그러면 3분의 2를 읽을 동안에는 에피네프린이 필요가 없어요. 집중할 필요가 없죠. 내가 이미 아는 거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가끔가다 내가 모르는 게 나와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만들기 자격증을 따는 공부를 할 때도 항상 내가 모르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집중했다가 또 다시 이완했다가, 집중했다가 이완했다가 하는 그런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의 순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그 ADHD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호르몬의 순환을 막는 약이에요. 재흡수했다가 다시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두뇌를, 그 두뇌에서 물질들이 뉴런과 시냅스를 타고 이렇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 돌아가는 걸 막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이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언젠가. 언제 피해를 볼 거냐. 제가 봤을 땐 더 나이 들었을 때, 좀 더 장기적인 과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거는 약간 더,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과제들이 많죠. 긴 시간이 필요한 과제를 할 때 그 친구는 이상하게 그 능력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두뇌에서 재활용 능력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두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의 재활용 능력을 막아버리는 약이기 때문에 재흡수 억제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도요, 그거 먹으면 자살률이 올라가거든요. 왜 그러면은, 자, 세로토닌이 필요할 때 나와줬다가 다시 흡수했다가 또 필요할 때 또 나와줘야 돼. 근데 이제 흡수를 막아버렸어. 약을 먹는 동안은 세로토닌을 재흡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두뇌에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냥 기분이 그냥 평안하고 괜찮아. 약을 딱 끊었네? 근데 이 순환 체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잠시 약을 안 먹었는데 다시 내가 막 자살 충동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자살 충동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 약이 없어. 근데 얘는 다시 그 자살 충동이 일어날 때 그것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세로토닌이라든가 엔돌핀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또는 도파민이라든가. 근데 과거에 재흡수 억제제를 먹음으로써 세로토닌의 순환 체계를 망가뜨려 버렸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정작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옥상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그 프로작이라고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처방된 다음에 10대 자살률이 급격해 버리는 거예요. 그 순환 체계가 깨지니까 자기 힘으로 약물의 도움이 없이 자기의 심리적인 절망감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구가 끝나고 나서 10대에게 그 우울증 약 처방을 금지시켰어요. 10대들은 왜 뛰어내려 버릴까요? 충동이 왔을 때 행동에 옮기는 능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10대 자살률이 올라가 버렸거든요. 우울증 치료를 약으로 해버리니까. 자, 그러면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그런 부작용을 보였어요. 그럼 노르에프네프린 재흡수 억제제가 부작용이 없을까요? 걔는 더 이상 집중을 못하는 애가 될 수가 있어요. 어른이 됐을 때. 그래서 제가 약물 치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뚜렛 증후군이라는 그 틱장애하고 그 음성틱하고 뭐 이런 것들을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3개월을 확보하라 그랬죠. 얘가 지칠 때까지 하루에
너무 지쳐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몸을 움직이게끔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100% 치료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그 물질이 재흡수되고 그 집중력의 물질이 몸을 움직이는 환경, 몸을 움직이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뭘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사냥을 해야 되고, 뭐 총 쏘면서 돌아다닌다고 쳐요. 이렇게 장난감 총을 쏘면서 막 목표물을 맞추면서, 그때마다 노르에프네프린이 필요해요. 집중을 해야만이 명중을 하니까. 그런 행동들을 무수하게 막 장난칠 수 있는 행동들을 그 환경에서 얘를 데리고 노는 거죠. 방치해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는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은 거죠. 음성틱 증상 ADHD가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고, 자, 머리가 좋고 산만한 애라면 더 천재가 될 것이고, 두뇌 구조가 조금 안 좋아서 머리가 나쁜 틱장애나 ADHD라면은 그 머리가 나빠졌던 그 회로가 더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좋아하는 환경 속에서 자기 두뇌를 자가 치유하게 만들어야지, 환경을 그 아이가 싫어하는 환경 속에 교실에 집어넣어 놓고 약물 치료를 해버린다? 죽이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자식 죽이는 거야. 틱하고 ADHD에 대한 저의 기본 입장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제 얼마나 심하냐의 문제. 그 얘는 뭐 그냥 차라리 심하면 오히려 차라리 더 나을지도 몰라. 왜냐, 너무 심하면 학교에서 자퇴를 권할 거 아니에요. 당신 자녀 때문에 도저히 학교가 분위기가 안 좋고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에디슨처럼 그럼 학교 안 보내면 되지, 막 데리고 나갈 텐데, 이게 증상이 애매한 거야. 막 다른 애들 왕청 망치는 것도 아니고 막 증상이 애매하면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약물로 좀 이렇게 버티면서 공교육 교실에서 그냥 끌고 쭉 가볼까, 초등학교 때,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